일단 이렇게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어떤 섹터가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해운, 뭐 건설, 조선, 철강은 예측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모두가 지금 해운만 볼 게 아니라 해운 다음에 오는 사이클도 한번 들어가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주가를 결정하는 기본 인자는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성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4월 19일 염승환 부장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요, 저희 고정으로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 장재창 대표가 이번에 낸 투자의 지도 책, 댓글 달아시는 분, 10분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10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지도, 무엇을 언제 사야 합니까? 화두를 던지고 그걸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하여튼 워낙 방송을 통해서 인사이트가 깊다는 걸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염승환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네. 오늘 참 역사적인 날이죠. 3200 다시 돌파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은 마음이 추울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가 떨어지니까. 네. 근데 그 주말에 보니까, 나들이 인파가 많았다, 날씨도 네. 좋았고, 그래서 억눌렸던 보복 심리들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데이터들도 나와 있는데, 백화점도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이제 야외 나들이도 많이 가고, 실제 신용카드 매출액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온라인상에서 매출이 늘었는데, 이제 야외 오프라인 쪽에서도 결제가 실제로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보복 소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억눌렸던 그 소비 심리가 결국에 살아나면서, 다만 이제 이 소비가 언젠가는 또 해외 쪽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해외 소비로 늘어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지금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 안에서만 지금 소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한국과 관련된 한국의 여러 가지 아웃도어 회사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의류 회사들, 특히 백화점은 또 봄 정기 세일 기간이었대요. 또 이번이.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매출액이 거의 50%에 달할 정도로. 주말에? 네, 주말에 급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백화점 쪽에 의외로 좀 괜찮은 상황이고, 백화점에서 역시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건 여성 의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성 패션 쪽에 매출 신장률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집에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적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그렇죠. 그냥 꽁꽁 싸매고 집에만 있었고, 또 이제 겨울에 또 춥다 보니까 집에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그리고 마스크 쓰고 이제 생활하는 게 적응이 됐잖아요.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소비를 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도 있었고, 좀 불편했죠. 불편했는데, 이제 모든 분들이 그냥 마치 안 쓰면 더 이상하더라고요, 요새는. 요새는 마스크도 또 패션처럼 또 어떻게 하더라고요. 또. 예, 요새는 패션처럼 이렇게 트레이드마크처럼 돼가지고, 많이들 또 착용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제 마스크가 일상화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적응을 하고 야외 활동하는데 크게 지금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보복 소비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과연 이제 이 보복 소비가 해외 여행까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소식이죠. 일단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하여튼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이거 이제 다시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시장에 팽배했었는데, 네, 염 부장님 혼자 괜찮다. 혼자는 아니었지만 네. 어쨌건 그래서 좀 악플도 좀 달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시장이 다시 상승 쪽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인지는 차분차분히 네.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어떤 섹터가 일단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증권사 이제 보고서들 보다 보면요, 의외로 의류랑요, 화장품 회사들 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네. 원래 잘 안 나오던 섹터예요, 예전에는. 왜냐면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거 쓰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이제 업데이트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좋으면 당연히 더 알리고 싶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들에 대한 보고서가 그냥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중국의 ODM 업체 중에 1등 업체죠. 코스맥스가 중국의 이제 온라인 시장이 좀 커지면서 또 수혜를 받을 거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되게 재밌는 현상이 실적 추정치가 다 상향 조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화장품 회사들이 좀 일단은 뭐 물론 국내보다는 해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쪽의 어떤 수요가 살아나면서 일단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굉장히 견조한 편이고, 두 번째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류 회사인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올해 연초하고 한 3월까지는 백화점이 되게 좋았거든요, 주가들이. 네. 근데 백화점주들은 사실 요즘에 데이터가 잘 나오는데도 뭔가 좀 부진해요. 왜냐면은 하반기엔 좀 약간 상반기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매출 성장이. 이런 우려감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데이터가 좋은데도 좀 못 가는 상황이고, 반대로 의류 회사들은 백화점이 갈 때 못 갔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좀 뒤늦게 백화점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의류 회사들이 움직이는데, 사실 의류 회사 중에서는 브랜드 회사들이 먼저 갔었어요. 뭐 FNF라든가 더 네이처 홀딩스가 이제 뭐 MLB라든가 디스커버리 아니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제 해외 유명한 브랜드를 라이선싱 따가지고 옷에 이게 붙이거든요. 아, 디스커버리 해가지고 우리 동물의 뭐 자연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아, 그런 그것도 거고. 그렇고. 근데 그거를 라이센싱을 딱 따와가지고 여기 붙입니다. 옷에다 막 패딩에 붙이고. 근데 그게 의외로 많이 팔려요. 예, 그런 브랜드들이. 그러면서 실적 성장이 좀 잘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요즘에 지난주부터 좀 움직이는 기업이 그 휠라홀딩스. 휠라홀딩스가 이제 의류 회사인데 역시 브랜드잖아요. 아웃도어. 그렇죠. 예,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의 안타 스포츠도 있고 미국의 아큐시네트라고 미국에서 그 골프 브랜드예요. 뭐 타이틀리스트 같은 이제 골프공 브랜드도 갖고 있고 되게 유명한 이제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인데, 미국에 또 골프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을 자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휠다홀딩스도 지금 최근에 이제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좀 톡톡하게 지금 현재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류랑 소비 쪽에서 좀 좋아지는 섹터가 의류랑 일단 화장품이 좋고, 근데 이제 같은 계열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반기에 좀 좋아질 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 편의점이나 면세점, 이쪽은 사실은 지금도 근데 지금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지금 4차 대유행인데 사람들이 여전히 그 밖으로 면세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 업체들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나마 편의점은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요즘에 보고서 나오는 거 보니까 BGF 리테일은 좀 많이 올랐는데 GS 리테일이 좀 부진했지만 GS 리테일도 4월부터 매출이 드디어 돌아섰대요. 네. 예, 그런 거 보면 편의점까지도 좀 좋아지는 그림이니까 뭐 너무 어려운 섹터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섹터들인데 이 업종들이 최근에 좀 꾸준하게 반등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긍정적인 뉴스들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뭐 면역, 자연 면역 이게 뭐 거의 뭐 돼가고 있다, 마스크 벗고 네.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또 좋아질 것도 같고, 우리가 네. 예방 이제 네. 어느 정도 백신이 이게 완료가 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환경에. 그래도 뭐 하루에 몇백 명 확진자가 나오고 네. 막 이런 얘기. 좀 헷갈리기는 한데, 어쨌건 지금 시장은 사람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오는 게 지금 네, 일단 대세로 맞습니다. 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 한국은 방역 체제는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하루에 뭐 지금 600명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뭐 어쨌든 지금 활동은 하고 있거든요. 야외에서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그 접종을 했잖아요. 60%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접종하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집단 면역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야외에서는 아예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근데 확진자는 뭐 완전히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백신이라고 백신을 100% 방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확진자는 나올 수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도 하루 확진자 수가 몇만 명이었었어요. 1월 달만 해도. 지금 몇 명 나오냐면 40명 정도예요. 그래요? 예, 많이 확 많이 줄었네요. 줄었어요. 예,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봤거든요. 30명, 40명대고 거의 뭐 사망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은 백신 효과를 받고 있고, 영국도 지금 최근에 집단 면역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70% 정도 면역력이 확보됐다. 백신 접종률도 거의 50% 육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함의하는 건 뭐냐면, 유럽에서도요, 결국에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한 국가와 안 한 국가 간에 좀 차이가 벌어져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이스라엘이 빨리 지금 회복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프랑스, 독일이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나라들은 막 봉쇄령도 막 내리고 그랬던 건데, 근데 결국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영국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인 미국도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많잖아요. 그 네.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좀 문제도 생기고
백신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지금 4차 대유행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데, 다만 이게 경제에 충격을 안 주는 이유는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방역이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좀 약간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좀 늦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쨌든 이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컨택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던 게 여행지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 뭐 변동이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아직은 되겠죠. 힘든 게,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일본은 지금 백신 접종 그러니까 확보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우리보다 빠르게 뭐 예를 들면 백신 접종이 과속화돼 가지고 여름 이후에 뭐 만약에 면역이 형성이 되면 물론 우리가 일본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상호 간에 백신 균형이 맞아야 여행이 되거든요. 한쪽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이쪽은 적으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여행 산업이 살려면 해외가 백신이 아무리 접종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에서 백신 접종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근데 집단 면역을 11월 정도로 예상은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 수치대로 진짜 갈지, 아니면 백신 접종이 만약에 안 되잖아요. 공급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여름은 지나봐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뭐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워낙 피해가 심각했던 나라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급하게 해결책을 네. 찾다 보니 이제 이런 좋은 네. 결과가 빚어졌던 것처럼 네. 한국도 이제 뭐 필요성을 깨달았으니까 네. 뭔가 빠르게 대책이 네.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고요. 일단 해운주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네. 해운주가 좀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H&M 펜오션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라고 하는데, 그 운임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지금 한두 달 조정을 받았어요. 뭐 급락한 건 아닌데, 근데 최근에 다시 그 고점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해운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해운 중에서도 이 컨테이너선은 지금 완전히 거의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불장이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좀 뜨거운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배경은 뭐냐면 일단 수요가 지금 좋잖아요. 네. 이 컨테이너선으로 운반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내구재들, 뭐 가전제품, 가구제품,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컨테이너선에 운반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워낙 수요가 좋다 보니까 수요는 지금 늘어나는데 공급이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충격을 줬던 사건이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에서 그 배가 하나 자초해가지고 한번 길을 막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공급이 부족한데 더욱더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참고로 이집트 거기 그 뭐죠? 그 재판관이 그 이제 에버그린인가요? 거기에 뭐 1조 원인가요? 배상금 판결 내렸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갚을지 모르겠는데 책임지라 이거죠, 어쨌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어쨌든 세계적인 사건이었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세계가 다 그것 때문에 예. 피해를 입었었으니까. 예. 근데 그게 가뜩이나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거를 더 자극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도 똑같잖아요. 반도체 지금 요새 공급 부족인데 네. 정전이나 화재 사고 나면은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쇼티지가 심해지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해운업종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언젠가는 정상화 될 거예요. 분명히 정상화 되겠지만 수에즈 운하 사건 때문에 정상화 시기가 좀 더 지연됐다. 그래서 해운 운임지수가 쉽게 꺾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펜오션 같은 경우는 그 BDI 지수에 연동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벌크선, 원자재를 실현하는 배입니다. 뭐 석탄, 뭐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목재라든가 철광석,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한 뭉태기 담아가지고 실어 나르는 배라서 사실은 이제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는 선종이지만 BDI 지수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원자재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가 예상되면서 BDI 지수도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전망으로는 여전히 뭐 하반기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지금 미국이 이번에 또 인프라 투자 대규모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2.3조인가? 네. 물론 거기에 뭐 모든 게 다 옛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 인프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프라에 원자재, 특히 뭐 구리라든가 이런 철광석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하반기에도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BDI 지수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BDI 지수, 운임지수는 적어도 뭐 상반기 아니면 여름 초기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지금 꺾일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제 2분기, 3분기 지속적으로 좋아져, 뭐 보통 6개월치를 반영한다고 네네네. 하니까 주가는 앞으로 계속 그게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누구나 예측하기 좀 쉬운 산업들 있잖아요. 사실 뭐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산업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앞으로 10년은 좋아지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명확한 산업이 있는 반면에 대신에 비싸죠. 그런 기업들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반영되면서 좀 비싸게 거래되는데 이런 해운, 뭐 건설, 조선, 철강은 예측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또 언제 갑자기 공급 그렇죠. 이슈가 터져? 공급 갑자기 해운 선박이 정상화돼가지고 하반기에 컨테이너선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운임지수는 급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PER이 상대적으로 낮게 거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감안을 하시되 지금 공급 사이클이 언제쯤 완화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그 약간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까. 반도체도 지금 요즘에 그렇게 보잖아요. 하반기에 조금 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좀 종합해 보면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이 해운 업종은 조금 더 그 모멘텀에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상반기는 워낙 지금 좋지만 하반기가 안 좋다가 아니라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될 수 있으니까 상반기가 좀 주가 측면에서는 좀 화려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해운주 이제 상당히 좋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 지금 네. 이것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 아니야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지금 좀 들어가시는 물릴 거, 가능성이 네.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좀 그쪽보다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게 해운주를 대부분 요즘에 안 보시던 분들도 막 HMM 보면은 막 사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가격 변동이 네, 심하니까. 네, 또 단기 매매하기도 좋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저는 좀 약간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해운 다음에 뭐냐 도대체. 조선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조선은 못 갔어요. 같은 배인데. 그래서 보통 사이클이 그래요. 해운업황 좋으면 발주 늘어나요. 발주하면 당연히 조선이 좋아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선은 사람들이 또 조선업종 하면 하도 뒤통수를 많이 때려맞아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약간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게 또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가격이 그만큼 또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종을 오히려 좀 저는 해운주보다는 좀 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전에 조선, 해운 네, 이쪽 네. 섹터 애널리스트가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해운에서 이익이 증가되면은 네. 그 이익금을 가지고 배를 만드는 데 맞아요. 사용이 네.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 쪽에 좀 좋은 네, 시그널이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렇게 고점에 물린 고점으로 네. 향해 가고 있는 이런 거보다는 해운주보다는 오히려 조선주 네, 쪽에 저도. 조금 그렇다고 바로 투자하시는 게 네, 아니라 맞습니다. 조선주가 왜 괜찮은 것인지 한번 스터디를 좀 해보시면서 또 매수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겠죠. 네. 막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제 잘 질문해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항상 반박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예측은 해야 돼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지표를 다 확인하고 사잖아요. 주가가 몇 배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 이제 고점에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주가의 선반영 속성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실패를 하더라도 무조건 예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대응이라고 하는데 대응은 그냥 그건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이 맞는 것 같고 투자는 일부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선업종도 솔직히 제가 예측한 대로 진짜 이 선박 발주가 앞으로 늘어나서 진짜로 조선업황이 엄청난 호황이 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옛날하고 다르게 해운 선사들이 또 공급감이 빠지면 안 되니까 하지 말자. 옛날처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거 경험상 경기가 좋아지고 또 중국 기업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선박에 위협이 잘 안 된대요. 왜냐면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요즘에 사고도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력이 좀 떨어져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롭거든요. 근데 그런 데다가 해운 선사들이 만약에 발주까지 늘려주면 되게 좋은 사이클이 나오는데 주가가 사실 그걸 지금 많이 반영을 못했어요. 상대적으로 해운주에 비해서. 그래서 설사 내가 좀 실패하더라도 저는 좀 반박자 먼저 빠르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해운만 볼 게 아니라 해운 다음에 오는 사이클도 한번 들어가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일단 이 방송 끝나고 또 녹화 방송으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지금 해운주와 조선주가 공매도 대상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짚고 넘어가죠. 아니 근데 공매도 대상은 그렇게 따지면 다 있어요. 다죠. 뭐 근데 없는 사실은. 게 없어요. 왜냐면 다 올랐잖아, 지금. 다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공매도 대상의 이제 주요 그 타겟팅은 일단 너무 고평가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성장이 꺾일 산업들 있잖아요. 그런 쪽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운 업종도 만약에 하반기에 어떤 공매도 세력이 있는데 하반기에 그 어떤 세력이 꺾인다고 본 거예요. 그럼 공매도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어떤 외국계 투자사가 아니다. 이거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빅사이클이다. 그러면은 매수가 들어와서 그걸 방어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너무 그냥 무조건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단정 짓지 마세요. 주식 투자가 뭐 그렇게 공식처럼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따졌으면 테슬라가 그때 공매도 세력들 그렇게 나왔을 때 망했어야죠, 사실은. 그리고 테슬라는 정말 누구나 이건 너무 버블 맞아요. 아니야 싶었었는데. 아니, 심지어 부도설까지 있었어요. 원래 그랬죠. 예, 그런 기업인데 지금 해운업종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악종고토를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뚫고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성장 기대감으로.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단지 많이 올랐으니까 공매도 나온다고 보신다면 지금 있는 주식 다 정리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게 무서우면.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공매도가 저는 결정인자가 절대 아니에요. 공매도가 어떻게 주가를 결정합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기본 인자는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성이에요. 그게 꺾이면 공매도가 안 나와도 주가는 폭락을 하고요. 그게 계속 이어지면 예상보다 놀라운 성장을 하면 공매도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아요. 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공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해운조선도 우리 하반기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제 의견대로 될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공매도가 결정한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 업황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공매도 때문에 그냥 미리 선제적으로 전 대응하지 말자. 그 의견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업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것도 그 분기마다 발표하는 회사의 네, 맞아요. 그 보고에서 다 나오죠. 거기 다음 보통 분기에도. 보면 이제 연말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3월에 사업 보고서 나오잖아요. 그럼 사업 보고서에 그 사업의 현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회사의 경영 내역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한국조선해양을 이렇게 딱 예를 들면은 조선 업황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진단한 자료가 있어요. 네. 첨부돼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지금 조선업황이 어떻고 한국조선해양은 이 조선업황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나오고 또 사업보고서에 뭐가 있냐면 경영진의 그 경영진단이라고 있어요. 이사진에. 그렇죠. 거기 보면은 이사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이 이사회 위원들이 이 기업에 대한 경영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 분기마다 또 보고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기마다 이 회사의 현황과 업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분기 실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이벤트인 게 그때마다 내가 모르는 정보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예측하자는 게 아니라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나올 때마다 잘 체크하셔가지고 나는 이 기업 내가 의도한 대로 지금 잘 가고 있네. 업황 괜찮네. 그럼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뭔가 바뀌었어요. 톤이. 그러면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시든가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홀딩 하자가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하시면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철저하게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 그럼요. 스터디하고 네, 맞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